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양민혁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도전장을 던졌죠. 고등학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K리그에서 대활약을 거둔 양민혁 선수가 토트넘에 합류한 건데요. 주장인 손흥민 선수와는 어떤 호흡을 보여주게 될까요? 이런 가운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4선 도전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국민적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회장 선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 스포츠 핫 이슈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동기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코너에서는 ADHD 치료법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귀 기울여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었죠. 네, 재판관 평의라고 하면 이제 재판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사건 쟁점 등을 의논을 하는 회의인데요. 주심이 먼저 연구관들하고 기록을 정리해서 쟁점을 제시를 하면 이 재판관들이 그걸 받아서 각자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그런 절차라고 할 수 있고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좀 추측을 해보자면 이게 탄핵 심판 사건 접수 후에 처음으로 평의가 열리는 거라서 이번 탄핵 심판에서 어떤 법리적 쟁점 이런 것들에서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수 있는지, 6인 체제로 심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서류 송달은 윤 대통령에게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할지 등등을 얘기했을 것으로 관측이 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이때는 휴일 제외하고 매일매일 평의를 열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2회씩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여기서 평의 일정을 더 늘리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마저 수령하지 않고 있죠. 네, 헌재가 그래서 24일까지 윤 대통령에게 관련 자료들, 예를 들어서 개헌 포고령 1호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헌재가 요구하는 서류를 윤 대통령 측이 수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헌재는 인편으로도 보냈지만 특송우편, 전자문서 시스템으로도 보냈는데 이거는 또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재는 이렇게 윤 대통령이 수치 거부 계속해도 이거 송달 다 된 걸로 완료로 간주를 할지 이 부분도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헌재 서류도 거부하고 공조본의 출석 요구서도 모두 수치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대국민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당당히 맞서겠다, 또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그런 와중에 어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는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헌재 서류를 거부한 게 대통령 경호처인데 꽃바구니를 수령한 것도 역시 대통령 경호처고요. 전반적으로 본격적인 시간 끌기 전략을 윤 대통령이 펴고 있다라는 평가가 우세한데 윤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시간을 끌면서 또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고 지지자들을 결집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그런 건 속내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걸 또 법적으로 유리할지는 이거는 또 모를 일인 게 오히려 체포영장 발부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출석 요구서는 거부해도 구속력이 없지만 체포영장은 발부되면 이거는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법률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내란 같은 경우에는 불소추 특권 예외잖아요. 그래서 체포영장, 구속기든 뭐든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장으로 처리될 수 있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잠시 뒤인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표명을 한다고요. 네. 근데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려요. 예, 이 석동현 변호사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윤 대통령 40년 지기 아주 친한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서울고검 앞에서 이제 기자회견하면서 기자들하고 문답 형식으로 얘기를 할 거라고 해요. 네. 이날 회견에서는 변호인단 규모, 앞으로의 수사, 재판에 대한 대응 전략 같은 것들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들하고 만나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은 아직 구성 중에 있고 최적의 팀을 꾸리기 위해서 숙고하고 있다라고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 좀 보니까 석동현 변호사 어제까지 했던 발언들보다는 조금 비교적 톤 다운이 된 그런 모습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로 좀 이따 2시에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석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지금 수사기관들이 경쟁하듯이 하고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그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변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예고를 하기도 했었고 계속해서 이게 선택적인 여론전을 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이제 이첩을 하게 됐으니까 그러면 앞으로 출석 요구에 응한다는 입장을 밝힐지 여기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은 앞으로 공수처가 맡아서 하기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 어제 이제 장들이 만나서 이첩하기로 정리를 했는데 그 원래 검찰은 윤 대통령한테 21일로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었고 공수처가 2차 소환 통보를 검토하고 있었는데 공수처로 이첩이 됐으니까 검찰이 말한 21일에 출석하는 거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이 수사를 또 검찰 특수단에서도 그 나름대로 해왔기 때문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팀 몇 명은 항의성으로 연가를 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근데 일단 이 교통정리, 이첩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된 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내란 혐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이첩 요청은 공수처가 철회를 했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군 수뇌부 대부분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그대로 진행을 하면서 2명,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이 2명만 따로 공수처가 하는 거는 이것도 또 비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그리고 또 주목되는 건 이렇게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공수처가 가져가니까 소환 조사도 당연히 공수처가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공수처는 기소 권한이 없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그래서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를 위해서 검찰에 송치하면 그때 검찰이 또 조사에 나설 수도 있겠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공을 공수처가 받아든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로서는 입증의 시간이 온 거죠. 근데 공수처는 워낙에 규모도 작고 기소 권한도 없고 출범 초기부터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워왔었는데 출범 후 3년 넘었는데 직접 기소한 사건 중에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 아직 없고 이렇게 뭐 어떤 존재감을 보여주질 못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이번에 사활을 걸 방침이고 그럼 공조본을 같이 그 경찰이랑 꾸렸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또 수사관 인력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에 투입됐던 군 병력이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군이 챙긴 실탄만 10,000발 이상으로 추정된다고요. 네, 12월 3일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그 이후에 며칠 동안 좀 정신이 많이 없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구체적인 정황들이 새롭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백승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인데요. 계엄 선포 당일에 특전사하고 수방사가 군용 차량 107대를 투입했는데 이걸 보면 대형 버스 45인승 대형 버스가 26대, 중형 버스 15대, 군용 오토바이 25대 등등이 들어갔고 헬기는 블랙호크로 알려졌습니다. 12대 헬기가 국회로 갔고 이 안에는 707 특임단 대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계엄군은 1,500여 명 규모예요. 근데 이게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등등에서 끌어온 병력인데 특전사 대원이 1,100여 명 넘게 가장 많은 인원이 들어갔고요. 이 특전사는 국회, 선관위,
민주당 당사, 봉쇄 임무를 받고 투입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방첩사는 국회하고 선관위 또 과천 청사 등에 200여 명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방첩사 요원은 그중에선 인원은 많진 않아요. 49명인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체포조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뭐 지하 벙커 얘기도 그 전부터 나왔었는데 실제로 벙커에 구금하는 계획도 세운 것으로 나타났고 수방사에서는 200여 명 투입시켰는데 이 중에 61명이 사병이었던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의 주장에서는 최소한의 병력 투입이다라고 했는데 그것과 비교하면 지금 드러난 게 인원도 많기도 하지만 이 대원들이 원래 군대에서 기존에 담당하던 업무만 봐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그 정보사에서 투입한 인원은 북파 공작 작전을 수행하는 특수 요원들이었고 아시다시피 그 계엄군이 당일에 뭐 방탄조끼하고 야간 투시경 갖추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적용용 총, K1 기관단총, 권총, 3단봉, 테이저건, 드론 재민건까지 가지고 있었고 실탄이 현재까지 확인된 수량만 10,000발가량이라는 건데 이것도 근데 극히 일부만 불출되면서 확인된 거라 전체 규모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여지고 다만 군은 실탄을 개인별로 지급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있었던 이른바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최근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이게 안가회동이 지난 4일 저녁 7시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참석한 게 4명.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렇게입니다. 그런데 주요 이동통신사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박성재 법무장관, 김주현 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모두가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거예요. 또 당시 안가회동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7일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합니다. 물론 안가 비밀회동에서 왜 모인 건지 어떤 논의가 오간 건지는 밝혀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날이 4일 저녁이니까 계엄 실패 직후예요. 해제하고 직후 그 당일인데 계엄에 실패한 이후에 그 대응책들 뭐 관련 수사도 대비하기 위한 자리였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가 되고 있고 당사자들은 당연히 어떤 목적 없이 바꾼 거라고 했는데 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줄줄이 휴대전화를 바꾼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네, 이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 포함해서 농업사법 이게 4개고요.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이렇게 6개입니다. 농업사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쌀이 넘쳐날 때 쌀뿐만이 아니라 이런 곡물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보장하게끔 재정을 투입해서 가격을 방어해주자라는 거고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 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이것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거. 마지막으로 국회법 개정안은 그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부의 제도를 지금은 자동으로 그 시한을 지나면 자동으로 올려지잖아요. 그거를 없애자라는 건데 원래 정부가 그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안건을 의결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왔던 거잖아요. 지금은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라서 한덕수 대행이 재가까지 다 하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일단 지금 상황이 되게 특수해요. 권한대행이라는 한계가 원래 있기도 하지만 본인도 수사 대상으로 오르고 있고 탄핵 압박도 있었다는 점에서 좀 특수한 상황인데 그 사실 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미 거부권 행사 방침을 여러 차례 시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은 됐었는데 또 윤 정부 내내 총리로서 이 법안들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해왔었죠. 그래서 자신의 처지도 있지만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거를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 어려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올려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처럼 이렇게 특검 법안이랑 정책 법안은 좀 어떤 합의의 여지에서 좀 다르다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민주당의 반응은 격하게 나오는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내란 숙의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동안에도 압박 수위를 높여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쓰면서 민주당이 탄핵까지 꺼내들지 이 전국에도 파장이 어떻게 미칠지 눈길이 쏠리는데 민주당도 일단 특검법은 아니기 때문에 좀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대신에 내란 특검법을 받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거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덕수 대행은 원래 하던 대로 자기 앞에 놓인 업무를 좀 해나가는 모습이에요. 오늘 오전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하고 통화해서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한미일 협력에 대해서 협의했다고 국무총리실이 밝혔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향해서 거부권 당당히 행사하라고 압박을 했잖아요. 그리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임명 절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불필요한 논란이다 일축했고 어차피 지금 3명의 몫이 국회가 선출할 몫이고 제가는 대통령의 형식적인 임명이길 뿐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권한은 모두 국회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단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로 잡혔습니다. 23일, 24일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야당은 여당 추천 후보자조차도 그 후보자도 조한창 후보자가 그 헌법재판관 임명을 권한대행에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추천한 후보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당이 이렇게 탄핵 절차 지연을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라는 입장이고요. 여당이 이렇게 청문회 보이콧하고 특위불참 계속한다면 단독으로도 청문회 실시하고 연내에는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 정체 대부분이 돌발 상황 때문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부터 보면요. 경기권 두 군데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신갈에서 수원, 남사 진유에서 안성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망양 휴게소 부근 부산 쪽입니다. 1차로와 2차로에서 버스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뒤쪽 혼잡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이고요. 산곡 분기점 부근에서 중부 3터널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 충주 부근 지나기도 답답하실 텐데요. 2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용전터널 부근부터 6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은 분당서로 성남 쪽인데요. 수서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청담대교부터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목요일엔 한 주간에 있었던 스포츠 소식 살펴보는 스포츠 핫 이슈 시간이죠. 정현우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축구의 희망 양민혁 선수가 새 소속팀 토트넘에 합류했어요. 네, 이제 출국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잉글랜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네. 조금 빨리 합류한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많으실 텐데 네. 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 잉글랜드 영국 내에서 취업을 한 모든 인원들 대상으로는 노동허가 즉 워크 퍼밋 발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이거에 필요한 시간이 좀 아무래도 소요되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본 거죠. 이 워크 퍼밋 발급을 위해 좀 더 빨리 선수를 데려온 것도 있을 것이고 잉글랜드에 적응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선수를 데려와서 쉽게 말해서 빨리 투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단 양민혁 선수가 기본적으로는 주전이라 보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클루세스키라든가 뭐 우측 공격수 쪽으로 나오는 브래넌 존슨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당장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 말고도 유로파리그, 카라바오컵, FA컵 지금 이 기타 대회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기타 대회들에서 우선 팀원들과의 좀 호흡을 맞추는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특히나 이 FA컵 64강 같은 경우는 이 1월 12일에 열리는 경기인데 테모스라는 5부 리그 팀과의 경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기에서 양민혁 선수가 선발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체 출전 정도로 첫 선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좀 희망 섞인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부담을 주지 말라고 했지만 현지 팬들은 후반기 토트넘을 이끌 기대주로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네.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요? 그래서 이 손흥민 선수가 아무래도 가장 본인이 많이 경험을 사전에 해봤던 선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무 부담감을 줘서는 안 되고 너무 흥분해서도 안 되고 너무 여전히 어린 선수 아직 20살도 안 된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과도한 압박감으로 무너지는 경우를 볼 수 있었다. 다른 경우에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양민혁 선수 말고도 그 전에도 훨씬 더 젊고 유망한 다른 나라 유망주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근데 이 선수들이 어떤 그런 압박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대처하지 못해서 조금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후배를 좀 보호해주기 위한 워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가 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FIFA의 국제 스포츠 연구소라는 CIES라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11월에 올해의 영플레이어 탑 10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 무대에서 공식 경기 출전 시간이 아직 900분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기준으로 10경기 미만인 20세 이하 미만의 선수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선수들을 좀 선정을 해본 거예요. 이 선수들 중에서 보면은 2004년 11월 27일 이후 출생 선수들인데 양민혁 선수가 탑 10 선수들 중에서 점수에 따라서 9위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전 세계에 있는 젊은 선수들 중에서 9위라는 점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우리가 기대가 되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 재계약 소식은 또 아직이에요. 네. 최악의 경우 두 선수가 함께 뛰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을 토트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장 옵션 자체는 발동할 것이 좀 유력해 보이는데 그 이후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바르셀로나, 최근에 또 바이에른 뮌헨까지 유수의 클럽들에서 지금 손흥민 선수를 노린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게 어쩌면 양민혁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반가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두 선수가 또 같이 뛰는 모습을 네. 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는 것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잔류를 한다 그래도 양민혁 선수가 또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현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네. 저는 역설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이적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토트넘에 좀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역시 이 주급을 어느 정도까지 토트넘과 조율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네. 좀 될 것 같아요. 토트넘 입장에서도 케인의 이적 이후에 팀 내 구심점 역할을 해줄 선수가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손흥민 선수에게도 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축구 관련 소식 조금 더 짚어볼까요?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장 4선에 도전하면서 오늘 오후에 출마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죠. 네, 오늘 오후 2시에 이 포니정 재단 빌딩 1층 컨퍼런스홀에서 축구협회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선에 도전하게 된 배경이나 구체적인 공약 등을 좀 이제 내놓을 계획인데 공식 석상에 오랜만에 이제 출두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사실은 그 전까지 선거를 봤을 때는 단독 첫 번째 회장 때만 경선이었고 2선, 3선 때는 모두 단독 입후보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일단은 이 정몽규 회장을 둘러싼 여론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뭐 허정무라든가 신문선 이런 카운터파트 상대 후보들도 보이고 있는 포부라든가 이제 공약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정몽규 회장이 과연 이번까지 사선을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축구협회 내부인 축구협회 노조에서도 지금 정몽규 회장의 퇴진을 계속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있을 정몽규 회장의 기자회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간에 있었던 어떤 그 과오라든가 실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 정몽규 회장이 반성의 태도를 내비칠 것인가. 그리고 네. 만약에 사선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그 전에 있었던 실책들을 어떻게 좀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 제시, 이런 부분들이 좀 선결되어야 정몽규 회장이 조금 더 축구인으로부터 그나마 좀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몽규 회장과 함께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역시 삼선 도전을 공식화했어요. 네. 뭐 직원 부정 채용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데 이게 네. 삼선 도전 가능할까요? 여기가 사실은 정몽규 회장만큼이나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일단은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선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8명이나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이 박창범 대한우슈협회장, 그리고 강신욱 당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그리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이렇게 4명이 그저께 있었던 후보 단일화와 관련된 회동을 또 가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후보 단일화의 배경에는 서로 간의 어떤 뜻을 모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반 이기흥 연대라는 이제 표현을 그렇죠. 직접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이기흥 후보에 관해서 굉장히 좀 비토를 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이기흥 후보에게 악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IOC 위원 임기 연장에 실패했다는 점일 겁니다. 임기 연장 후보를 이제 총 10명을 IOC가 발표했는데 이 명단 내에 이기흥 회장이 포함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체육회장 3선 도전을 강행했던 가장 큰 명분 중에 하나가, 한국인 IOC 위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장이라는 타이틀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명분이었는데, 그런 그 가장 큰 명분이 지금 사라져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NOC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으로 IOC 위원에 뽑혔던 게 이기흥 회장이었는데, 만약에 이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이 사라진다면은 IOC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결국 IOC 위원 임기 연장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도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지금 문체부로부터 회장 직무정지를 당한 상황이기도 하고 수사 네. 대상에도 올라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몽규, 이기흥 두 체육계 어떤 단체장들이 이번 겨울은 좀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야구 소식도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 얘기했던 이 골든 글러브의 주인공이 지난 13일 시상식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근데 투표 결과를 두고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어요. 항상 골든글러브라는 거는 그 해 가장 잘했던 선수에게, 뭐 외국 메이저리그처럼 수비나 공격만 보고 주는 시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조금 논란이 됐던 포지션이 1루수 부문에서 이 홈런왕인 데이비슨 선수를 제치고 LG의 오스틴 선수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도 이 홈런왕이 골든글러브를 타지 못했던 경우가 의외로 5차례나 있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오스틴 선수가 또 타점왕에 올랐었기 때문에, 그리고 팀 성적이라든가 인기도 이런 걸 반영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외야수 부문에서도 타격왕을 차지한 에레디아 선수가 수상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외야수 부문은 매년 치열했어요. 왜냐하면은 제일 타격이 좋은 선수들이 모여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고, 실제로 에레디아 선수 대신에 수상한 선수들을 보면은 이번 시즌 MVP급 활약을 했던 구자욱 선수, 로하스 선수, 그리고 단일 시즌 최다 안타 신기록을 세웠던 롯데의 레이에스 선수, 이런 선수들이 포진해 있다 보니까 에레디아 선수가 조금 확률이 높긴 하지만 타지 못한다 그래도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또 있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박동원 선수와 강민호 선수의 또 포수 부문에서의 경쟁이 또 있었는데, 강민호 선수가 참 40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골든글러브를 타내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수비 이닝이 박동원 선수가 조금 더 많았다는 점에서 박동원 선수의 수상을 예상했던 분들이 많았었는데, 네. 강민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 포스트 시즌에서 보여준 활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G 트윈스의 오친 선수가 외국인 선수 가운데 유일하게 시상식에 참여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시즌에도 볼 수 있을지 네. 좀 궁금해지는데요. 팀별로 외국인 선수 구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구단이 외국인 선수 구성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외국인 선수도 구성을 마치고 스프링 캠프를 시작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거든요. 네. 현재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구단 같은 경우는 기아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영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패트릭 위즈덤 선수와 계약이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즌에는 특이한 점이 대부분의 구단들이 기존 선수와의 재계약을 포기하고 새로운 선수들을 또 영입을 했습니다. 심지어 물론 이제 이건 경우는 예외지만 투수에서 골든글러브를 차지한 카일 하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또 떠나게 되면서 이번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리그를 떠나게 된 상황이거든요. 현재 예를 들자면은 이제 이 기존 팀과 재계약에 성공한 선수가 10개 구단에 3명의 외국인 선수가 30명이잖아요. 이 중에서 13명에 불과합니다.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죠. 그 정도로 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추세인데 오늘 오전에 또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산 베어스에서 토마스 해치 선수를 이제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영입했었는데 참고로 두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3명 모두 새로운 외국인 선수를 데려갈 만큼 굉장히 좀 야심차게 준비했다라는 평이 많았었는데 이 토마스 해치 선수가 메디컬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계약이 파기됐고 새로운 외국인 투수로 좌완 투수인 잭 로그 선수를 낙점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제 지난 시즌에도 이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 이슈로 두산이 굉장히 좀 특히 외국인 투수들의 부상으로 골머리를 앓았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보다 보니까 이번 시즌에 이제 준비 과정에서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김혜성 선수는 아직 행선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김혜성 선수가 협상 마감 시한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내년 1월 4일 오전 7시까지 계약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이라는 게 하루 만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진행을 위한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적어도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제 구체적인 행선지가 나와야 네. 세부적인 옵션이라든가 협상 등을 진행을 할 텐데 아직까지 어떤 그 구단과의 접촉이 많지 않다는 점이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이 장타력에 대한 의구심이 메이저리그 구단들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비교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선배인 김하성 선수도 직전 시즌에 30홈런을 쳤던 장타력이 있는 내야수였는데 김혜성 선수가 보여준 장타력은 조금 메이저리그 레벨에서는 아쉽지 않나 이런 전망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비력 그리고 주루 플레이 이런 점에서는 가산점을 받고 있거든요. 현재는 시애틀 메리너스 구단이 그래도 좀 김하성 선수에게 가장 관심 있는 구단이다라는 이제 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발전된 보도가 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조금 더 진전된 보도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에서 흥국생명이 불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네. 연승 기록이 깨지고 첫 패배를 당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그저께 열렸던 정관장과의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참 신기한 게 이렇게 한 시즌 최다 연승이 15연승인데 대부분의 팀들이 그 타이 기록을 넘지를 못하고 있어요. 다 14연승에서 마감을 하는 그러게요. 상황인데 정관장 같은 경우는 그 전 경기에서 2위인 현대건설을 꺾을 정도로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 고이진 감독의 좀 승부수가 빛을 발했다고 볼 수 있는 게 1, 2세트를 정관장이 따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3세트 때 팀 분위기가 이제 흥국생명에 밀리자 주전 선수들 모두 빼면서 바로 4세트를 준비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전술적인 교체를 가져갔던 게 승리의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은 이날 경기는 흥국생명이 결과도 패배를 했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있었어요. 네. 2세트 중반 이 비디오 판독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이 수석 코치가 다니엘레 코치가 상대팀 더가웃 쪽으로 이제 향하면서 어떤 그 모션을 취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이 배구라는 스포츠는 네트로 이 경기장을 나눠 놓은 것 네. 자체가 좀 서로 간의 그 예의를 지키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 스포츠인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팀 그 구역까지 넘어가서 어떤 모션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비신사적인 플레이로 좀 간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경기 이후에 상벌위원회에 또 회부가 됐었고 당시 아본단자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경기 후에 했었는데 본인이 못 봤다라고 이제 경기 후에 해명을 하더라고요. 당시에 이제 선수들에게 지도를 하고 있는 작전 타임 때 지도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아마 그랬을 거로 보이는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기 후에 고이진 감독도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다. 뭐 상대팀에서는 당연히 불쾌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또 불쾌하다고 표현하면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렇게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 진영까지 넘어가서 상대의 어떤 그 감독에게 자극을 했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고 이상의 조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연승을 달리고 있던 구단이 좀 이제 셧아웃 위기에 놓이니까 마음이 좀 급해질 수도 있고 화가 났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도 프로배구 구단 특히나 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흥국생명이 보여야 될 자세가 아닐까 하는 좀 아쉬움이 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포츠 핫 이슈 지금까지 정현호 KBS 스포츠국 P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 가운데는 사람의 몸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손이나 팔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많은데요. 팔을 기준으로 삼은 단위 중에는 아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름은 두 팔을 둥글게 모아 만든 둘레 안에 들만한 분량을 세는 단위고요. 꽃을 한 아름 샀다 또는 두 아름 가까이 되는 느티나무처럼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 나온 표현으로 아름들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것을 나타내고요. 주로 나무나 물건을 나타내는 명사 앞에서 관형어로 쓰여서 아름들이 소나무 또는 아름들이 거목을 베어 배를 만들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들이에서 유추해 봤을 때 오금들이는 무슨 뜻일까요? 오금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릎에 구부러지는 오목한 안쪽 부분이고요. 오금들이는 오금까지 이를 만큼 자란 풀이나 나무를 말합니다. 참고로 오금은 팔과 관련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쪽을 팔꿈치라고 하죠. 아래팔과 윗팔을 이어주는 뼈마디의 안쪽 부분을 오금 또는 팔오금이라고 합니다. 팔을 오랫동안 편 상태로 두고 움직이지 않으면 팔오금이 저릴 수 있고요. 깁스를 하면 팔오금을 펼 수 없게 되는 거죠.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 아침까지는 강풍이 더해진 송곳추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추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한파특보, 강풍특보가 속속 해제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현재 울릉도, 독도의 강풍주의보 그리고 해상의 동해와 제주 해상 쪽에 풍랑특보 위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전주 6도, 대구 8도 등 3도에서 10도로 평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평년보다 조금 높은
높은 기온으로 서울 영하 2도 등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낮 기온은 서울 4도를 포함해서 3도에서 10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다시 서쪽부터 비나 눈이 시작돼 모레 전국 곳곳으로 눈이 이어질 텐데요. 영상 3도 기준이라 강수 시간대나 그 장소를 고려했을 때 주로 눈으로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강원도에는 최대 10cm, 울릉도, 독도, 제주 산지에는 15에서 20cm의 폭설이 예보돼 있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곳곳으로 내일과 모레 사이 1에서 5cm 안팎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동해안과 또 동쪽 산지 일부 수도권에는 건조특보 내려진 가운데 대기 건조하고요. 제주 위시에서 해안 산지 바람 여전히 강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0.3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정부가 양국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연한 책무라며 옹호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계엄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어젯밤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앞서 구속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도 서류 수취도 거부 중인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후 추가 입장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관련 수사로 구속된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 이른바 황금폰 석대에서 15만여 개의 파일이 복구됐습니다. 윤 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의혹을 받았던 건진법사 전모 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문화방송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외에서도 한국의 탄핵 정국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가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외신의 평가가 나왔어요. 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인데요. 이 효율성을 중시하고 갈등을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이룬 한국 문화가 반영됐다라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이번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빨리빨리 문화가 대통령을 무너뜨리는 데 일조했다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한국인들은 단결에 반발하는데 어떠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고요. 또 이웃나라 일본과의 비교도 눈길이 가는데 같은 정당이 수십 년간 집권해온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담한 전환이나 불만을 표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짚었습니다.
다만 이런 빨리빨리 문화에도 부작용 또 부정적 함의도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인내와 생존을 내포하는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의 개헌 발표 직후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빨리빨리와 비슷한 의미로 한국인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는다는 냄비 근성도 언급됐고요.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블룸버그에 한국인은 자신을 표현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우리는 매우 열정적이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강한 집착이 있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전현직 정보사령관들이 햄버거집에서 만나서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잖아요. 이를 두고 온라인에선 비판과 풍자가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 게시글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해악의 민족다운 모습입니다. 네. 게살 재료를 쓴 버거에는 계엄버거, 달걀을 4개 넣은 버거에는 내란버거라는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군 장성들이 햄버거를 시켜놓고 논의하는 AI 사진까지 등장했습니다. 정보사령부는 군사정보 수집 또 첩보 활동에 특화된 부대죠. 그런 부대의 전현직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 논의했고 또 그 장소가 하필 패스트푸드 매장이었다는 사실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일각에선 희화하면서 계엄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탄핵 집회에 동참하거나 후원한 연예인들을 CIA에 고발했다. 뭐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다고요. 네, 집회에 동참하거나 후원한 연예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뜨리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요. 해당 연예인들이 광고 모델로 있는 상품을 불매하자 하거나 심지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 신고하자는 황당한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집회를 찾은 팬들을 위해서 선결제 후원에 동참한 가수 아이유 씨가 집중 포격을 받고 있는데요. CF 모델로 나오는 회사 목록을 만들어 보지도 사지도 말자 불매 운동을 부추기고 있고 CIA 아이유를 신고했다는 인증글까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나 하고 봤더니요. 이 CIA에 신고하면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다는 가짜 뉴스를 보고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반미주의자를 신고하면 CIA가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 미국 입국을 영구히 금지하고 자녀 유학도 전면 금지 조치한다는 한 매체 보도를 인용하면서 신고를 독려하고 있는데 하지만 해당 보도는 한참 전에도 신빙성이 없는 가짜뉴스라고 지적받았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에는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보다 온라인 정보를 더 신뢰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비상계엄, 탄핵 이후 뉴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진 요즘인데 한국 학생들이 다른 나라보다 온라인 정보를 더 신뢰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최근 공개한 리포트를 보면요. OECD의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설문조사에서 온라인에서 읽은 것을 믿는다 응답한 한국 학생은 50%가 넘었는데 OECD 평균보다도 10%포인트나 더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온라인 정보의 출처를 비교하거나 신뢰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도 한국 학생은 최하위권에 속했는데요. 온라인 정보를 검색할 때 출처와 비교한다는 질문에는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학생은 60%를 간 넘겨서 OECD 국가 학생들 평균보다 8%포인트 낮았고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일본뿐이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온라인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 가족이나 친구 또는 학교에서 토론하는 빈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부적절한 온라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빈도는 더 잦았습니다. 실제로 요즘 주변에서도 유튜브를 통해 무분별하게 퍼지는 잘못된 정보들에 혹여 자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부모님들 많이 봤는데요. 네. 한 중학생 아이는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를 그대로 믿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다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정치적 신념을 갖는 것도 좋지만 편향적 사고가 생길까 우려스럽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 여파가 수출 중소기업까지 미치고 있어요. 네, 대외 신뢰도가 흔들리면서 계약은 줄줄이 밀리고
여기에 환율까지 요동치면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피해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진행한 긴급 현황 조사를 살펴보면요. 중소기업 넷 중 하나는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나타났는데 주된 이유는 계약이 지연되거나 감소 혹은 취소됐다는 응답이 50% 육박해 가장 많았고요. 뒤이어 수주 발주 지연 혹은 취소, 고환율로 인한 문제 발생 등이 있었습니다. 또 아직 피해는 없지만 앞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응답한 분들도 60%를 넘길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하네요. 국내 상황에 불안감을 느낀 외국 기업들은 계약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진행 중이던 계약을 취소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제조업체는 중국 시장이 조금씩 문을 여는 듯해 최근 좋은 분위기 속에 현지 업체와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는데 계엄 이후 연락이 뚝 끊겼다 도로했고요. 또 다른 업체들도 계약 당시 약속한 선지급을 주기를 꺼리는 곳들도 있다며 회사 경영 전체가 흔들릴 판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판단에 예정된 출장을 취소하거나 제품 공급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를 묻는 질문들도 계속해서 온다고 하고요. 취소는 환율도 골치인데 특히 원자재, 설비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아 고민이 깊습니다. 뾰족한 해법도 없어 답답하기만 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의 혼돈을 하루빨리 잠재워달라는 민심이 빗발치고 있고요. 이들은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정책으로 국가대회 신인도 회복 방안 마련을 1순위로 꼽았고요. 환율 안정화 정책, 해외 판로 확대 지원과 주요 원자재 수입 관세 인하 등을 꼽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인지 외식 대신에 집에서 조촐한 파티로 연말을 보내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맘때쯤이면 거리에서 캐롤도 좀 들리고 1년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로 식당가가 북적여야 하는데 요즘은 참 횡하기만 한데요. 외식업계에도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고물가와 비상시국으로 연말 모임 대신 소소하게 보내자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케이크를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들이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케이크 관련 검색량은 9월 6만여 건에서 지난달 10만 건 넘게 치솟으면서 일찍부터 연말 케이크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단체 회식 수요가 말라버린 외식업계 자영업자들은 울상입니다. 시국도 시국이고 물가 상승 등으로 연말 모임이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답한 비율은 60%가 넘고요. 연말 모임을 자제할 생각이라 답한 비율도 50%에 육박했습니다. 대신 응답자의 약 80%는 연말을 가족과 함께 소소하게 보내고 싶다 답하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경제가 어려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런 정치적 이슈부터 불확실한 변수들이 많아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꺼리고 있고 하필 연말 연시 설날같이 소비가 폭발하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다음 뉴스는 또 안타깝고 화가 나는 소식이네요. 대전의 한 가정집에서 생후 25개월 된 아이가 뇌출혈로 숨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지난 월요일 새벽 1시쯤이었는데요. 이 대전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구급대원들은 급히 아이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봤지만 태어난 지 25개월 된 아이는 9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의료진들은 아이의 몸에서 멍을 비롯한 학대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이튿날 아이의 부모를 아동 학대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부부는 아이를 때렸다 시인했고요.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사인을 두부 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했고 경찰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부부의 다른 자녀들을 분리 조치하고 이 아이들에게도 학대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고요. 또 추가 조사를 벌인 뒤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부양가족 인적 공제가 깐깐해져서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네, 다음 달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는데요. 하나씩 들여다보면 올해부터는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세액 공제가 늘어납니다. 혼자 사는 직장인, 가족이 여럿인 직장인,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내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한데 1995년에 생긴 기준이어서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할 만한 내용일 텐데요. 다만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따로 사는 부모님 소득은 자녀라도 모를 때가 많죠.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자격이 안 되면 알아서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취지는 좋은데 또 한계가 있다고 하네요. 2024년 상반기 소득만 제공하기 때문인데 하반기 소득까지는 실시간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연간 총소득은 여전히 파악이 어려워서 공제 대상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고요. 네. 주의해야 할 만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적공제 기준이 되는 연소득과 실제 소득에도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소득은 연간 500만 원,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대략 516만 원, 금융소득은 2천만 원, 연간소득은 100만 원으로 환산됩니다. 매년 4만 명가량이 부당공제로 국세청에 적발이 된다고 합니다. 가산세를 피하려면 난수표 같은 계산을 직접 알아서 해야 하는데 결국 부모님이 연금이 얼마가 있는지 자산은 또 얼마나 있는지 주식은 갖고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계산해야 합니다. 복잡하고도 어렵지만 부양가족 공제 신고할 때 조건 되는지 꼭 잘 따져보셔야겠습니다. 최근 미국의 한 식당이 노키즈존을 도입해서 화제인데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가 알던 노키즈존과는 달라요. 30세 미만까지 입장이 불가능하다고요. 네, 노키즈존, 노시니어존까지는 들어봤어도 10대, 20대 출입을 제한하는 건 또 새롭네요. 워싱턴 DC 캐피톨 힐에 있는 레스토랑 카페 8 이야기인데요. 지난달부터 저녁 8시 30분 이후에는 30세 미만 손님을 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식당은 모든 손님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입장 정책을 변경했다 공지하면서 나이 제한선을 통과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방문하면 출입을 환영한다. 매장이 주택가에 인접한 만큼 안정적인 식사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설명했습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게 실제로 근처에서 식당 매니저의 아버지가 청소년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했고 지난달에는 총을 든 청년 강도까지 침입하려 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가게 앞에서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채 차를 세워놓고 꿈쩍도 안 한 청년 무리와 소통에 어려움을 겪은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이를 본 누리꾼들의 반응은 다양했는데요. 좋은 취지다, 온갖 일을 겪은 만큼 이해가 된다, 어른들의 장소 마음에 든다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았고요. 반면 명백한 차별이다,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반응들도 보였습니다. 실제로 해당 식당의 연령 제한 정책이 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워싱턴 DC 인권법에는 연령이나 외모, 정치적 입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미성년자 음주 방지를 위한 출입 금지와 같은 사업상 필요성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현재 로펌 관계자들도 누군가 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하거나 시당국의 식당 면허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 좋은 생각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오죽 시달렸으면 이랬을까 싶기도 하고 몇몇 몰상식한 사람들 때문에 이런 갈라치기가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안타깝네요.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네, 오늘도 참을인을 새기며 육아서를 뒤적이고 계실 이 시대의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입니다.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수영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ADHD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잖아요. 근데 오늘은 ADHD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지난 시간에 ADHD 진단 그리고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DHD를 가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라디오 상담소 우리 아이는 왜에서는 ADHD 치료법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박소영 선생님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소아 ADHD 치료는 어떻게 진행돼요? 네,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ADHD가 기본적으로는 발달 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ADHD
아이들의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뇌 중에서 뇌 앞부분 전두엽의 발달이 좀 미성숙하거나 전두엽이 다른 뇌 부분에 비해서 저활성화되어 있는 뇌 영상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ADHD 치료도 이 전두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두엽이 미성숙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이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바로 우리 두뇌의 CEO 역할을 하는데요. 이 CEO는 전체 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래서 조절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전두엽이 점점 성숙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게 되고 하기 싫은 것도 참고 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좀 미룰 수 있는 능력 참을 수 있는 조절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ADHD에서는 이 전두엽이 미성숙한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전두엽의 성숙을 돕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로 치료가 되겠고요. 그중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근거가 있는 치료가 약물 치료입니다. 그러면 ADHD 치료에서 약물 치료가 전두엽을 성숙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ADHD 약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 중에 하나는 그 전두엽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 도파민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 우리 뇌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도파민 이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도파민을 좀 더 오래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파민의 기능을 좀 더 잘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약물 치료의 기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전두엽에서 나오는 도파민 자체가 좀 더 활성화가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전두엽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또 장기적으로는 전두엽의 성숙을 돕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등지에서도 ADHD 치료에서 약물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고 근거 수준이 높은 치료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ADHD 치료가 뭐 감기처럼 이렇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도 오래 먹어야 한다고 하던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또 약을 이렇게 오래 먹여도 될까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걸려서 항생제를 먹을 때도 뭐 일주일만 먹어도 이제 걱정을 하는 게 부모 맞아요. 마음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ADHD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보통 1년 이상은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이 약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이제 부작용을 전에도 정신과 약을 우리 아이에게 먹인다 이런 이제 걱정들 때문에 많이들 꺼려하시는데요. 사실 그 ADHD 약물 치료는 우리나라 소아정신과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치료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 뭐 어떤 장애 수준, 애가 정말 뭐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약을 먹는다기보다는 ADHD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생활 능력이나 일상생활 능력, 발달 과정 그리고 학업, 뭐 대인관계 이런 데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 그리고 이 아이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ADHD로 진단을 받았다면 우리 아이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의력과 자기조절력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다 혹은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아이에게 궁극적으로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네, ADHD 약을 먹으면 좀 성장이 느려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진짜예요? ADHD 약 자체가 성장을 낮추지는 늦추거나 성장을 뭐 더디게 하지는 않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약이면 저희가 정말 쓰기가 어렵겠죠. 근데 ADHD 약 중에서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이라고 하는 가장 흔하게 쓰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의 가장 흔한 부작용이 식욕 부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작용이 가장 흔한 부작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약국에서 그냥 타이레놀만 사도 뒤에 딱 보면은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그런 부작용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ADHD 약물 치료를 하는 아이들 중에서 50% 이상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중에서 가장 흔한 부작용이 식욕 부진이고요. 근데 이제 약을 복용을 하게 되면은 약을 먹게 되면은 보통 효과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내내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뭐 6시간에서 8시간, 길게는 12시간 이런 식으로 약 효과가 갑니다. 그러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식욕 부진, 식욕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약을 복용하는 시간에만 식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으면 예를 들어 아침밥을 먹고 약을 먹었다.
그러면 점심 시간에 식욕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 시간이 되면 약 효과가 떨어지니까 다시 이제 식욕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있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이 부작용이 있는 게 아닌데 만약에 반 이하의 이제 아이들이지만 부작용이 있다, 식욕 부진이 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아침과 저녁에 영양소 있는 음식들 그리고 칼로리를 잘 먹는다면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겠죠. 네. 근데 만약에 ADHD를 가진 아이 중에 원래도 좀 덜 먹는데 식욕 부진까지 있으면은 좀 부모님이 걱정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약물 치료보다는 심리 치료만 한다거나 아니면 약을 좀 먹이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약물 치료나 진단을 받기 전부터 병원에 오시는 것부터 조금 꺼리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인터넷에 정보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유치원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ADHD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혹시 ADHD 아닌가? 아니면은 유치원이나 선생님들도 뭐 학부모님들한테 우리 친구가 학교에서 좀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해서 검사를 권유하거나 네. 병원 진료를 권유하거나 부모님들도 혹시나 그럴까 해서 진료를 받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순간들이 있는데 왠지 정신과에는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리고 ADHD는 맞는 것 같지만 정신과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좀 결론을 내리신 다음에 병원을 오지 않으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기 전에 ADHD 경향이 있지만 병원 갈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일반 센터들을 다니시면서 다른 치료적 중재들만 받고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그런 분들을 꽤 보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모습들이 언제부터 나왔어요 하고 여쭤보면은 뭐 유치원 때부터 그랬다. 혹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다 했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뭐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ADHD 진단, 그러니까 의학적 진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단은 의사가 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가 아플 때 이게 위험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서 보통 뭐 배가 조금 아프면 며칠 아프면 뭐 먹는 것을 좀 가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오래 아팠을 때는 약국에서 약을 이제 임의로 약국약을 사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그게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 병원에 가보겠죠. 네. 그냥 스스로 이게 뭐 위중한 병은 아니야 하고 그냥 놔두지는 않잖아요. 그것처럼 ADHD가 의심이 된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또 부모님들이 여기서 또 하나 걸리시는 것이 병원 가면 무조건 약 먹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 약 먹기 싫은데 이런 또 고민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 의사들이 약을 강제로 먹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의학적인 가이드라인 이제 많은 연구를 거쳐서 각각 질병이나 진단에 대해서 가이드라인 나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치료 할 수 있는 선택은 이거다. 두 번째는 이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을 부모님께 설명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제 결국에 선택은 의사와 보호자가 같이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약 먹는 것이 걱정이 돼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 이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병원에 좀 꼭 가보고 네. 좀 여러 치료 방법을 좀 듣고 네네. 그렇게 결정을 하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ADHD가 맞나 안 맞나 몇 년 동안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부모님들이 육아를 함에 있어서 우리 아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아이를 도와주는 방법에 있어서 계속 헷갈리게 되거든요. 네. 그럼 어떤 날은 ADHD였던 것 같다가 어떤 날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막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진짜 이게 ADHD가 맞는지 아니면은 ADHD는 아니지만 다른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 아이가 눈이 잘 안 보인다,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은 안경을 씌워주겠죠, 그죠? 그런 것처럼 아이가 어려움이 있다면 정확한 도움을 주는 게 맞는데 ADHD 아이는 맞지만 약물 치료는 하지 않고 싶다. 뭐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뭐 눈이 아픈 아이한테 눈을 잘 열심히 봐봐. 눈 보는 연습을 해봐. 이렇게 우리가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좀 정확한 진단과 또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한 가이드를 받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이가 뭐 ADHD 진단을 받았을 때 학교에 알려야 할지 고민이라는 문자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에게 알릴까 생각했다가 또 괜히 문제아로 낙인 찍혀가지고 학교 생활이 더 어려워질까 봐 망설이시기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이 치료를 위해서 학교나 주변에 알리는 게 필요할까요? 사실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은 주치의사, 소아정신과 의사, 그리고 학부모, 그리고 학교 선생님 이 세 명이 한 팀이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치원 생활부터만 해도 사실 부모님이 아이를 보는 시간보다 선생님이 아이를 보는 경우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ADHD라는 거는 주의력이 하루 종일 없는 게 아니라 주의 집중력에 기복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의 상황, 집안에서는 너무 집중을 잘하는데 단체 생활, 유치원 생활, 학교 생활 뭐 이런 데서 단체 생활에서는 주의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아이가 내가 봤을 땐 괜찮은데 또래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너무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단체 생활에서 주의 집중력이 깨져가지고 계속 이제 또래 친구들은 집중할 수 있는 순간에 이 아이가 계속 부산스럽게 집중력이 깨지는 모습이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부모님이 체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나 다른 이제 피드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약물 치료를 할 때도요. 약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면은 효과가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9시에 먹어요. 그러면은 8시간 효과가 있다. 그럼 3시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약 효과가 있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할 때도 학교 선생님과의 피드백을 잘 듣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보호자분들이 진료실에서도 그런 질문하세요. 혹시나 이게 좀 너무 색안경을 끼고 보시진 않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학교 교사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보육교사 선생님들도 정신건강 리터러시 교육 그러니까 정신건강에 대한 교육을 계속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ADHD에 대한 이제 편견 같은 것들이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요. 네.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선생님을 믿고 또 선생님도 보호자를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이제 생겼을 때 우리 아이를 좀 더 잘 도와줄 수가 있는 거겠죠. 네, 이런 치료 과정을 거치면 ADHD도 완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약물 치료만 네. 오늘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약물 치료 말고도 다른 치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가장 근거가 있고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굉장히 어린 나이 만 5세 정도에는 약물 치료보다는 부모 교육을 먼저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부모 교육을 하는 이유는 ADHD를 가진 아이들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고 그리고 ADHD에 맞는 육아 방식 그리고 이제 훈육 방식 그리고 ADHD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그래서 실제로 저는 보호자분들에게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이의 전두엽 역할을 옆에서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제 그런 것부터 같이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약을 먹으면서 본인의 단점을 좀 보완할 수 있는 걸 하지만 약물 치료로만 애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이제 부모님과 학교 생활을 계속 이제 하면서 그리고 부모님도 ADHD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이면서 도움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ADHD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모습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DHD는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목소리 큰 남자아이 이렇게 이제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도 ADHD일 수가 있고요. 네. 또 어떤 아이는 불안이 굉장히 높은 아이일 수도 있고 또 ADHD의 특성 때문에 사회성이 떨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DHD로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보이는 특성이나 어려움에 따라서 행동 중재를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진단을 받기 전에 뭐 놀이치료, 무슨 치료 이런 걸 하시는 게 아니라 ADHD 진단을 받고 정확하게 이 아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ADHD 약물 치료, ADHD 부모 교육, 뭐 사회성 치료, 인지 치료 이런 다양한 치료 기법들을 아이에 맞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움들을 주다 보면은 전두엽은 계속 성숙을 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스스로 나중에는 스스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가 있고 뇌 자체도 청소년기까지 계속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완치도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ADHD 치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안테나 뮤직의 다음 겨울에도 여기서 만나.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네요.
5821님이요. ADHD 약을 먹으면 애가 좀 지나치게 차분해지고 무기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보이는 걸까요?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너무 활발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우리 아이들 진료실에서 보면은 약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랑 확연히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ADHD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점들이 있잖아요. 활발하고 에너제틱하고 창의적이고 네.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확연하게 바뀌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평소랑 다르니까 얘가 무기력한 게 아닌가.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될 것 우울한 같아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되게 친한 친구의 딸이 네. 이제 저랑 되게 친한데 같이 여행을 갔는데 약을 먹을 때랑 안 먹을 때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네. 이게 이제 되게 부모님 입장에서 조금 안 돼 보일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상태가 아이가 되게 편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스스로가 힘들어하지 않는다면 조금 다르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콩으로 이경수님이요. 정확히 몇 살부터 ADHD 진단이 가능한가요? 하셨어요. 사실 이제 진단이 한 10년 전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많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유치원까지 이제 지내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단체 생활이 시작되면서 거기서 증상들이 이제 두드러지면서 진단이 많이 됐는데 요즘에는 유치원 때 진단이 많이 되죠. 왜냐하면은 학업을 하는 이제 나이가 좀 어려지면서 유치원에서부터 규칙을 지키고 단체 생활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네. 유치원생들부터 병원에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두엽이 발달을 활발히 하는 시기가 만 3세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만 3세는 너무 어려요. 그래서 진단을 하거나 하기에는 너무 이제 사실 어렵고요. 만 한 5세 정도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또래 아이들에게서 좀 다른 모습 그리고 부모가 훈육하기 너무 어려운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가능성을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은 진단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의 어떤 타고난 성향 기질이 ADHD와 비슷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양육이 어렵거든요. 부모님이 힘들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진단을 떠나서 도움을 받고 아이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겠죠. 9325님이요. 저는 택시기사인데요. 박소영 선생님 설명이 너무 좋습니다. 명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니 근데 오늘 아쉬운 소식이 하나 있어요. 세모정 시작부터 함께해 주셨던 박소영 선생님이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이 코너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아쉬워하실 분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아쉽고요. 제가 여러 가지 매체를 하지만 라디오가 정말 매력적이고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이제 1년 정도 하고 그만두게 돼서 좀 많이 아쉽고요. 하지만 앞으로도 또 좋은 기회에 또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너무 그리우면 저희 선생님 유튜브 보면 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라도 선생님 네. 자주 뵐게요. 네,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입니다. 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다음 기회에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은 공연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라디오 객석일열 목공소 공연 제작사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목공소 사장 안영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어떤 공연을 만나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뮤지컬 작품이고요. 틱틱붐이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자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뮤지컬 렌트라는 작품 아시죠? 네. 예, 그 작품을 만든 작곡가가 있습니다. 천재 작곡가라고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의 자전적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뮤지컬 틱틱붐이라는 작품이. 예. 그러니까 렌트라는 그 유명한 작품을 만든 작곡가의 이야기를 네. 뮤지컬로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틱틱붐이라는 작품 소개할 때 막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이 직접 만든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다. 이렇게 네. 설명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끝나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뮤지컬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그러니까 좀 렌트라는 작품이 워낙 성공한 작품이라서 네. 그 작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냥 한 번은 봐야 된다. 이렇게 약간 건방지게 아니면 약간 좀 수액 있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소개해드리는 공연이니까 나름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절한 설명이 기대되네요. 네.
앞으로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하게 항상. 예. 일단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렌트라는 작품으로 성공을 거둔 이 조나단 라슨 이 사람이 성공한 뒤에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를 과거를 회상하면서 만든 그런 공연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1990년에 조나단 라슨이 유명한 작곡가가 아니라 유명할 수 있는 유망한 작곡가 신세로 이제 곧 30살을 맞이하는 30살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을 그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사실은 처음에 그 워크숍으로 만들어졌을 때 1인극으로 개발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이 조나단 라슨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돼요. 이제 사망한 것도 좀 그 굉장히 운명적인데 렌트라는 작품이 첫 번째 공연이 올라가기 바로 전날 네. 1996년 1월 25일 이 첫 공을 하루 앞둔 날 그때 세상을 달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만들고 있었던 이 1인극 작품도 잠시 여기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 워크숍만 하고 그러다가 렌트가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2001년이 돼서 이 조나단 라슨의 친구들이 모여서 친구들 힘으로 이 극을 3인극으로 이제 재정비를 하면서 공연이 올려지게 된 이제 그런 공연인 거죠. 예. 그럼 조나단 라슨은 렌트가 성공한 걸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 공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많이 아실 텐데 렌트라는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사실 이 조나단 라슨과 그의 친구들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작품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뭐 성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이 조나단 라슨만의 기법으로 만들어낸 작품이라서 이 렌트라는 작품을 그때 이제 브로드웨이에서 올라갔을 때도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인데. 오늘 이 소개해드릴 특티품이라는 작품은 그 이 조나단 라슨 본인의 온전히 자기 본인의 이야기를 갖고 만들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공을 거둔 다음에 얘기가 아니라 거두기 전에 30살을 맞이하는 본인의 이야기로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한테 보내는 메시지 막 이런 거 뭐 포기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다른 이야기죠. 성공하고 네.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성공하지 못한 본인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꿈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 나약해졌을 때 어디에서 힘을 얻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메시지긴 한데요. 예. 그래도 뭔가 다른 의미를 찾았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방금 말씀드렸지만 흔하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성공하신 분들이 뭐 꿈을 포기하지 마라. 넌 해낼 거다. 네. 괜찮아, 잘 될 거야. 뭐 이런 거. 네. 이런 메시지랑은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그 성공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응원하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표현하자면 꿈을 포기하지 마. 아까는 넌 해낼 거야. 이런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말아야지 해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뭐 꿈을 포기하지 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너 자신의 모습이 결국 네가 행복한 길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람을 응원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예. 근데 공연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자전적 이야기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주인공 존입니다. 그 조나단 라슨 본인을 이제 표현한 그 인물인데 존이라는 이 주인공은 자신이 만든 뮤지컬을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리고 싶은 꿈을 가진 가난한 예술가입니다. 완전 본인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에 이제 상황은 잘 따라주지가 않죠. 뭐 돈도 그렇고 더 이제 그 큰 영향을 주는 게 주위 사람들인데 주위 사람들의 아낌없는 충고 같은 것들이 이제 오히려 꿈을 유지하기 너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이제 30살을 바로 앞둔 존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소호의 식당에서 웨이터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존한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수잔이라는 친구거든요. 이 수잔은 사실 그 남자친구가 그런 꿈이 있는 걸 알고는 있지만 수잔이 바라는 건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존과 함께 뉴욕을 떠나서 소박한 가정을 그냥 이렇게 꾸리고 살기를 바라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는 걸 존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여기까지는 좀 평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평범한 가난한 예술가의 이야기. 사실 끝까지 약간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전해주는 그 메시지가 굉장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이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같은 꿈을 꿨던 친구가 있는데 마이클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약간 요즘 말로 하면 MBTI T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친구는 예술가의 길을 빨리 포기했어요. 난 안 되겠다. 여기서 성공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현실을 선택하면서 사는데 이게 또 하나의 그 대단한 방법이 되면서 마케팅 전문가의 길을 가게 되는데 여기서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마이클이 존을 초대를 해요. 존이랑 이제 수잔을.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이클이 초대한 그 집에 존이 갔다 오는데 거기서 마이클의 새 자동차 그리고 마이클의 다운타운에 자리한 새 아파트를 구경하고 나온 다음에 존이 뭔가 모를 더해진 어떤 비참함 같은 걸 느끼고 스스로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존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작업밖에 없으니까 작업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완성에 좀 집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존이 만드는 작품 1인극 슈퍼비아라는 작품이 이제 워크숍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국 이 워크숍의 성공과 함께 멋진 30살 이후의 어떤 작곡가의 삶을 바라고 있었던 존이 너무 긴장감도 오고 너무 두려움 때문에 이제 신경과민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시계바늘이 틱틱 하는 소리 이런 소리까지 거슬릴 정도가 되고 끊임없는 환청으로 존을 괴롭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까지 줄거리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존이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 그리고 이제 주변의 친구들인 그 수잔과 마이클은 어떤 관계가 이어지게 될지 공연장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뮤지컬 제목이 네. 왜 틱틱 붐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시계바늘 소리죠. 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첫 번째 가져온 넘버 한번 들어보시면 알 것 같은데 넘버의 첫 가사가 이거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시간아 멈춰라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오면서 그 가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시계를 멈춰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이제 시간 탁탁거리는 이 시간아 멈춰라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3019이라는 곡인데 요거 한번 들어보시면 이 틱틱붐이 어떤 분위기의 음악으로 만들어졌는지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시계를 멈춰 작전 타임 재정비해 질 때 찌더라도 편집해 다 끝나기 전에 세월은 빠르고 주름살은 더 늘어가고 발버둥 치는데도 한결같이 제자리고 당황도 체념도 하지마 괜찮아 살면서 한 번씩은 겪는 거야 축하해 해피 birthday 나는 슬퍼 죽겠는데 1990년에 서러운 서른 왜 아직도 실감안 나 29으로 해줘 30살 별 수 있나 별 수 있나 별 수 있나 늦기 전에 다시 착륙해 남은 연료 다 떨어지기 전에 살쪄가는 친구들 줄어만 가는 네 머리숱 망해가는 야구팀의 사보타자 딱 그 기분 헛스윙 하지마 긴장할 필요 없어 억울해할 건 없어 다 그런 걸 축하해 해피 birthday 난 도망치고 싶은데 생일이 대수냐고 서러운 서른 왜 너 같은 괜찮겠니 나 혼자만 제자리인데 난 끝났어 별 수 있나 별 수 있나 별 수 있나 말해주렴 피터팬 네버랜드가 어딘지 에메랄드
시티 망했어. 마법사가 관심 끈으로 악어들의 째깍 소리 날 자꾸 재촉해. 빠져들지마 정신 차려. 서쪽 마녀 양귀비밭 커튼 뒤에 남자 겁쟁이 사자 루비꾸도 시간 계속 흘러가고. 축하해 해피 벌데이 꿈이라면 좋겠는데 정말이 이런 걸까. 여기는 허리케인 무지개는 안 보이고 갑자기 서른이래. 이제는 내가 던질 차례야. 하지만 막상 두려워. 너 어떡할래. 현실과 내벌낸 왜 평생 아이 손 없는지. 결국 서른 그래 서른 이제 서른 너도 서른 나도 서른 그지 같은 서른 별수인 나. 별수인 나. 뮤지컬 틱틱붐 가운데 3019이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듣고 왔습니다. 4938님이요. 전주만 들어도 마음이 급해지는 곡이네요. 정말 서둘러야 하는 느낌이 나요. 이렇게 얘기 보내주셨어요. 약간 전주부터 시계가 약간 똑딱거리는 느낌이라고 네. 우리 듣고 있는 제작진들도. 노래가 굉장히 신나는데요? 네, 노래 신나요. 그 락 음악이 기반이 된 그 넘버여서 그 렌트라는 뮤지컬의 음악 좋아하셨던 분들이면 다 좋아하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뒤에 들으면서 서른 그러는데 저희끼리는 서른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그 얘기 왜 하세요? 우리 약간 나이 많아 보이잖아요. 우리라고 해줘서 고마워요. 우리라고 했어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네. 아, 노래 신나는데 이게 전반적인 공연 분위기도 계속 그런가요? 네, 그 노래 분위기는 계속 그런데 이게 그 조나단 라슨의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의 그 공연이라 음악은 신나는데 이제 감성적으로는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오죠. 근데 이제 이 음악으로 이게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만의 어떤 방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대본에는 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수잔이라는 여자친구랑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노래인데 이 노래 나중에 그 어디 음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좀 찾아보시면 노래 가사말만 들어도 아주 재미있는 현실감이 느껴지는 그런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앞서 이 작품이 원래는 1인극으로 만들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 작품 그 주인공만큼이나 엄청 사연이 많은 공연인데 1990년에 워크숍으로 올려졌을 때 1인극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조나단 라슨이 사망한 뒤에 말씀드렸지만 친구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버전은 친구인 마이클이랑 여자친구인 수잔 얘기까지 만들어져서 3인극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2001년이에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 분위기가 어땠냐면 우리나라의 공연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신시 뮤지컬 컴퍼니라는 제작사가 2000년에 렌트라는 공연을 국내에서 처음 선보였었어요. 그리고 대단한 성공을 거둬요.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이 렌트를 만든 작곡가의 자전적인 이야기인 뮤지컬 틱틱붐이라는 공연이 2001년에 3인극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걸 계약을 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이 조나단 라슨의 유작이라고 또 알려졌으니까 더 이 작품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공연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이 뭐 한 10년 전에 공연됐던 걸 우리나라에서 공연하거나 이랬는데 2001년에 만들어진 걸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해서 거의 시차 없이 국내에 선보이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뮤지컬은 영화보다 더 챙겨야 할 작업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하군요. 네. 보통 해외에서 몇 년 동안 공연돼서 인기 있는 작품을 이제 국내에 수입해서 선보이는데 이 신시 뮤지컬 컴퍼니가 거의 동시 개봉 수준으로 했었고 2002년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초연을 하고 2005년, 2007년, 2010년 이 기간 동안 5번에 걸쳐서 3인극 버전을 공연하게 되는데 이때 뮤지컬계의 스타들이 많이 참여했었습니다. 뭐 남경주, 최정원, 전수경, 이건명, 배혜선, 신성록, 윤공주 뭐 이런 배우들이 함께 했었던 그런 공연입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공연이 2010년이었으면 네. 굉장히 오랜만에 무대에 다시 올라온 거네요. 14년 만에 올라왔고요. 근데 그냥 갖고 온 게 아니라 신시 뮤지컬 컴퍼니가 정말 오랜만에 이 작품을 본인들 창고에서 꺼낸 것 같은 느낌으로 갖고 왔는데 그래도 오랜만에 갖고 왔으니까 뭔가 좀 달라져야 되니까 네. 극장의 규모도 키우고 이 조나단 라슨이 그 작곡가로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밴드 음악도 더 풍성하게 만들고 무대의 활용도도 높여서 무대에 이번에는 그 전에 틱틱붐을 보셨던 분들은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무대 장치도 갖고 와서 좀 그 이 입체감 있게 그 캐릭터의 입체감 그 감정 같은 것들을 더 입체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8인극 5명이 앙상블이 합해져서 8인극으로 좀 보다 풍성하게 공연을 보실 수 있다. 물론 예전에 보셨던 분들은 아마 가시면 옛날에 봤던 그 소극장의 그 맛이 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완전히 새로운 공연 같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보셨던 분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특tip품이라는 공연인데 너 같이 보지 않으련 해서 한 명 데리고 가신다면 같이 가신 분과 예전에 보셨던 분이 새로운 공연을 또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올드팬, 뮤지컬 올드팬 그리고 요즘에 막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이 가서 보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뮤지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 공연 2002년 국내 초연 때 봤었거든요. 근데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신 분, 이제 막 뮤지컬을 좋아하게 되신 분, 관심 갖게 되신 분들은 꼭 이 공연을 보셨으면 좋겠는 게 지난번에 여기 와서도 말씀드렸는데 오페라 유령을 만들었던 그 앤드류 로이드 웨버가 아주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에 만들었었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가 지금도 공연되거든요. 네. 이런 것처럼 유명한 뮤지컬을 만들어낸 사람의 초창기 시절의 음악들은 어떤 음악을 만들었고 어떤 공연을 만들어내는지를 좀 아시면 약간 뮤지컬 덕후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좀 이렇게 이게 좀 있어 보이나요? 그렇죠. 썰을 풀 때 이런 게 좀 이렇게 자양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렌트를 만들었던 이 조나단 라슨이 성공하기 전에 본인의 어떤 고민을 마음껏 담아냈었던 이 틱틱붐이라는 공연 필수 공연이다. 뭐 시험 보는 건 아니지만 요거는 필수 항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끝곡으로 그럼 우리 어떤 곡 들어봐요? 예, 두 번째 곡은 리얼 라이프라는 곡인데요. 조나단 라슨의 뮤지컬이 기본적으로 뮤지컬 그 넘버가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 두 곡 오늘 소개해드리는 두 곡 말고도 전반적으로 음악이 훌륭한 공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관심 갖고 한번 찾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공소랑 안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끝으로 뮤지컬 틱틱붐 가운데 리얼 라이프라는 제목의 넘버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따스한